하늘은 심술궂게 구름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곧 쏟아질 것만 같은 무거운 기운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딸의 흔적을 찾던 민수가 마침내 이 작은 마을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여기가 마지막 제보가 들어온 곳인가. 민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24 여인의 모습. 사진을 보는 민수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었죠. 딸 혜진이 사라진 그날부터 민수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포기했고 주변 사람들은 잊어버렸지만 민수에게는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고 5해 동안 쉼없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몇 걸음 더 들어가자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벤치 하나와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죠. 그리고 그 벤치 앞에는 한 마리 개가 앉아 있었습니다. 선명한 눈 맑은 흰색 털을 가진 진돗개였습니다. 당당하게 세운 귀와 말린 꼬리, 늠름한 체격은 전형적인 진돗개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온 듯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털은 윤기가 있지만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이 보였고 주변 주민들이 돌봐준 덕분인지 건강해 보였습니다. 민수가 다가가자 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랜 지인을 만난 듯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죠. 민수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개가 왜 자신을 알아보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개는 항상 저기 있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의 노인 한 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저 개는 5해 전부터 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답니다. 목걸이에 이름표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코코라고 부르는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먹이도 주고 그러는데 항상 저 자리만 지키고 있죠. 민수는 가까이 다가가 개의 목에 달린 이름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약간 녹이 슬었지만 선명하게 코코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혜진.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죠. 5해. 딸이 사라진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코는 혜진이 키우던 바로 그 개였습니다. 딸이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함께 키우기 시작했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코코는 계속해서 민수의 주변을 뛰어다니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손을 핥기 시작했죠. 분명 민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아버지를, 자신의 주인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코. 정말 코코구나. 혜진이는 어디 있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코코는 잠시 멈춰서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벤치 쪽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듯이요. 혜진이가 여기 있었던 거구나. 너는 혜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코코는 그저 민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5해 동안의 기다림, 주인을 향한 충직함, 그리고 이제 만난 주인의 아버지를 향한 반가움이요. 민수는 벤치에 앉아 코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딸의 체온이 느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5해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의 흔적을 여기서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한자리에서 쉬지 않고 기다려온 충직한 개를 통해서요. 코코야, 혜진이는 어디 있니? 너는 알고 있지?
혜진이는 괜찮은 거지? 해가 저물어갈 때까지 민수와 코코는 그렇게 벤치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마을에 머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코코가 5해 동안 지켜온 이 자리에는 분명 혜진의 흔적이 있을 테니까요. 코코의 충직한 기다림처럼 민수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딸을 찾을 때까지요. 이제 첫 번째 실마리를 찾은 민수의 가슴에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 중심가로 나섰습니다. 코코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며 혜진에 대해 물어볼 생각이었죠. 코코는 마치 오랜만에 산책을 나온 것처럼 생기 있게 민수의 곁을 지켰습니다. 때때로 주변의 냄새를 맡기도 했지만 절대 민수의 곁을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공터에 있던 진돗개 아니에요? 처음 보는 분과 함께 있네요. 작은 빵집 앞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던 중년 여성이 민수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네, 제 딸의 개입니다. 코코라고 하는데 딸을 찾고 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5해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딸의 이야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안타까운 동정의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혹시 혜진 시아버님이신가요? 여성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5해 만에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혜진이를 아세요? 우리 딸을 아시나요? 민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높아졌습니다. 여성은 빗자루를 벽에 기대어 세우고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이 마을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혜진 씨는 5해 전에 우연히 만났었습니다. 코코와 함께요. 수진은 민수를 빵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라 손님은 없었지만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민수와 코코를 위해 따뜻한 차와 갓 구운 빵을 내왔습니다. 혜진 씨는 이 마을에 잠시 머물렀어요. 정확히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달 정도 되었을까요? 처음 왔을 때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도망치듯 달려온 사람 같았죠.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도망친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수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죠. 혜진 씨는 이 빵집에서 잠시 일했어요. 그때 제가 일손이 필요했거든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어요. 코코는 항상 함께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수진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되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코코도 마치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어요. 혜진 씨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누군가를 피해 도망치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혜진 씨는 저에게 중요한 것을 맡겼어요. 작은 상자였는데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코코를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 상자는 어디 있나요?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혜진 씨가 돌아오면 직접 찾아가겠다며 공터 근처의 느티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혜진 씨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코코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상자를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혜진이의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기다리세요. 수진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상자를 묻은 곳은 정확히 코코가 항상 앉아있던 자리 근처예요. 하지만 함부로 파면 안 돼요. 혜진 씨는 그 상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반드시 자신이 돌아와서 찾겠다고 했으니까요. 민수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딸이 그토록 소중히 여긴 것을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옳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자 안에 혜진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혹시 혜진이가 왜 도망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누구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던 건가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혜진 씨가 종종 쓴 메모들을 본 적이 있어요. 뭔가 불의한 일을 밝히려 했던 것 같아요. 큰 회사의 비밀이라든가. 혜진 씨는 기자였나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혜진이는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일했어요. 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죠. 수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제 추측이 맞았네요. 혜진 씨가 어떤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위험에 처했던 거고요. 민수의 머릿속에 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항상 정의롭고 불의를 참지 못했던 혜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성격 때문에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자 꼭 찾아야겠습니다. 민수가 결연히 말했습니다. 코코도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짖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만약 혜진 씨가 정말 큰 비밀을 알고 있었다면 그 상자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딸이 묻어둔 상자를 찾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비밀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딸을 어디로 이끌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코코야, 너와 함께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민수가 코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코코는 민수의 손길에 반응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5해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주인의 가족을 만났고 이제 함께 주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찬 듯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죠. 안개가 자욱하게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코코는 민수의 발치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그가 일어서자 함께 일어났어요. 오늘 그 상자를 찾아볼까, 코코야? 민수의 목소리에 코코는 꼬리를 흔들며 반응했어요. 마치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듯 눈빛이 반짝였지요. 민수가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고 준비를 마치자 코코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작은 삽과 손전등을 배낭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와 작은 구급상자도 함께 챙겼지요. 안개 속을 걸으며 공터로 향하는 길은 고요했습니다. 마을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조용했고 간간히 새들의 지저귐만이 들려왔어요. 코코는 민수보다 앞서 걸으며 때때로 뒤돌아 민수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공터에 도착하자 느티나무가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민수는 어제 수진이 알려준 위치를 떠올리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코코는 자신이 항상 앉아있던 자리로 곧장 달려갔어요. 여기인가? 민수가 중얼거리자 코코는 그 자리에서 앉아 기다리는 듯한 자세를 취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느티나무 뿌리 사이에 흙이 살짝 높아진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 분명 누군가 파고 다시 메운 흔적이었죠.
민수는 삽을 꺼내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코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끔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삽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자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흙을 조금 더 파내자 작은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찾았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민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녹이 슬고 흙으로 덮인 상자였지만 잠금 장치는 온전했습니다. 상자의 크기는 손바닥보다 조금 컸고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민수는 상자를 살펴보다 위쪽에 작은 열쇠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열쇠가 필요하구나. 민수가 한숨을 쉬는 순간 코코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공터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수진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낯선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죠. 민수 씨, 일찍 오셨네요. 수진이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낯선 남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이분은 영수 씨예요. 이 마을의 경찰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혜진 씨가 이 마을에 있을 때 만났던 분이에요. 민수는 일어서서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40살 정도로 보이는 영수는 단정한 차림새에 진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 씨 아버지 민수입니다. 민수가 인사하자 영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진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혜진 씨에 대해, 그리고 코코에 대해서도요. 영수의 시선이 민수의 손에 들린 상자로 향했어요. 그 상자를 찾으셨군요. 민수는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열쇠가 없어서 열 수 없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열쇠였습니다. 이게 혹시 이 열쇠가 맞을까요? 민수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이 열쇠를? 영수는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혜진 씨가 이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저를 찾아왔었어요. 무척 불안해 보였고 누군가 자신을 따라왔다고 했죠. 이 열쇠를 맡기며 필요한 때가 오면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 같네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금속 조각이었지만 딸에게 닿았던 마지막 물건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코코가 다가와 민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용기를 주는 듯 했지요. 세 사람은 공터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상자의 자물쇠에 맞추었어요. 열쇠가 부드럽게 들어맞았고 작은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려 상자를 여는데 잠시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USB 메모리와 작은 노트,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혜진과 코코가 함께 찍은 것이었어요. 그 뒤로 낯선 건물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작은 수첩 크기의 노트에는 혜진의 단정한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직 저를 찾고 계신 거겠죠. 죄송해요. 갑자기 사라져서.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왜 숨어야 했는지 이 USB에 모두 담아두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정보는 위험할 수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세요. 코코가 아빠를 잘 인도했을 거라 믿어요. 사랑해요, 아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해 만에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영수는 USB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 사무실에 가면 컴퓨터로 볼 수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혜진 씨를. 세 사람은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코코도 그들의 뒤를 따라 걸었어요. 마을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아침, 민수의 가슴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딸의 행방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으로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을 경찰서는 작고 소박했습니다. 진한 나무향이 감도는 내부는 아늑했지만 어딘가 오래된 느낌이 들었죠. 영수는 세 사람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코코는 경찰서 입구에서 기다려야 했지만 민수가 잠시 나와 안심시키자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영수의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마을 지도와 몇 장의 증명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영수는 컴퓨터를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혜진 씨가 이 USB에 중요한 정보를 담아뒀다고 하셨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해 동안 찾아 헤맨 딸의 단서를 이제야 찾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감정이 복잡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비밀번호가 필요하네요. 영수의 말에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른 장벽이 생긴 듯 했어요. 그때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코코의 생일 같은 건 어떨까요? 혜진 씨가 코코를 무척 아꼈다고 하셨으니까요.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 시도해 볼 만해요. 코코의 생일은 3월 15일이었어요. 315. 영수가 숫자를 입력했지만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민수는 이마에 손을 얹고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혜진이의 생일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혜진이가 대학에 합격한 날 12월 8일 1208. 영수가 숫자를 입력하자 화면이 밝아지며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였어요. 그곳에는 여러 개의 폴더와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망사고 기록이라는 폴더와 아빠에게 MP4라는 동영상 파일이었어요. 이걸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동영상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동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혜진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민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5해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눈물이 차올랐죠. 아빠 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코코가 아빠를 잘 인도해줬다는 뜻이겠죠. 화면 속 혜진은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먼저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서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왜 숨어야 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혜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인턴으로 일하던 태강건설이라는 대기업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과정에서 안전 기준을 무시한 부실 공사와 자재 비리가 있었고 이를 덮기 위해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었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혜진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태강건설의 현장에서는 여러 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어요. 회사는 이를 개인 부주의로 처리하고 은폐했죠. 사망한 노동자들의 가족에게는 적은 위로금과 함께 입마금을 했고요. 혜진은 화면 밖으로 손을 뻗어 사진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젊은 남성의 사진이었어요. 이분은 이창호 씨예요. 53세, 두 아이의 아버지였죠. 저는 취재차 현장에 있다가 그의 추락 사고를 목격했어요. 그는 안전벨트도 없이 고층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는 이창호 씨가 개인적으로 안전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안전장비 자체가 부족했고 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 때문에 위험한 작업을 강요받았던 거였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태강건설의 최상위 임원 중 한 명이 바로 우리 지역 경찰청장의 처남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요 정치인들과도 깊은 유착 관계가 있었죠. 제가 증거를 모으던 중에 회사 측에서 저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제 상사를 통해 경고를 보냈죠. 이 일을 계속 파헤치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요. 영상 속 혜진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창호 씨와 같은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 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철저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공사 현장 관리자 김민철 씨를 만나 비밀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그는 지난 2년간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공식 기록에는 3명뿐이라고 증언했어요. 나머지는 모두 사고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처리됐다고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누군가 제 집에 침입했었어요. 다행히 그때 코코가 발견해서 저를 깨워줬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제 컴퓨터와 자료들을 훔치려 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바로 도망쳤어요. 증거는 모두 가지고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 저를 쫓아왔어요. 혜진은 화면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접촉한 몇몇 경찰관들도 갑자기 태도가 변했고 언론사에 이 이야기를 전하려 했을 때는 모두 외면했어요. 태강건설의 압력이 그만큼 강했던 거죠. 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 마을까지 오게 됐어요. 여기서 잠시 숨어 있다가 다음 계획을 세우려고 했죠. 수진 씨와 영수 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영수 씨는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지역 유착에서 자유로웠죠. 그분을 통해 증거를 모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도 위험해질까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죠. 혜진은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이 USB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요. 제가 찍은 동영상, 녹음, 문서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요. 제 위치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USB가 잘못된 사람 손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조금 돌려 표현할게요. 혜진은 종이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지도와 몇 개의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 지도의 좌표를 따라가면 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혼자 오시면 안 돼요. 영수 씨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와주세요. 그리고 코코도요. 코코가 너무 보고 싶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정말 사랑해요. 곧 만나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지만 그녀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이 사망사고 기록 폴더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가 폴더를 열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어요.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을 클릭하자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태강건설 구룡동 현장 관리자
김민철 씨와의 비밀 인터뷰입니다. 날짜는 2020년 3월 24일. 혜진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위에서 계속 공기 단축하라고 압박해요. 안전점검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사고가 나면 노동자 책임으로 돌리고 가족들한테 쥐꼬리만한 보상금 주면서 입막음하라고 하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2년간 7명이 죽었어요. 공식 기록에는 3명뿐이지만 녹음 내용이 계속 이어졌고 관리자는 구체적인 사례와 날짜, 피해자 이름까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또한 안전장비 미지급과 부실 자재 사용에 대한 내부 지시 사항도 폭로했어요. 다른 파일에는 사망한 노동자들의 사진과 그들의 가족 인터뷰, 그리고 태강건설 임원들과 지역 정치인들의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증거마다 출처와 날짜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네요.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부실 공사를 넘어 인명피해, 은폐, 증거인멸, 그리고 공무원 매수까지.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이 이토록 위험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이해가 가요. 영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강건설. 이 지역에서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죠.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고 많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이 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혜진이가 말한 것처럼 정상적인 수사는 불가능한 건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지역 경찰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근무할 때 알게 된 검사가 한 명 있어요. 그는 부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에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수진이 희망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이 증거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만 직접 만나서 전달해야 해요. 전화나 이메일은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그 전에 혜진 씨를 먼저 안전하게 만나야 합니다. 민수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자부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딸이 이토록 용기 있게 정의를 위해 싸워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그 때문에 5해 동안 숨어 지내야 했다는 것이 괴로웠죠. USB에 있는 지도 파일을 열어주세요. 우리 딸을 찾아야겠습니다. 영수가 지도 파일을 열자 산속의 한 지점이 표시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여기서 약 50km 떨어진 산속이에요. 옛날 산림 감시 초소가 있던 곳이죠.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지금 당장 가야겠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 USB는 안전한 곳에 복사본을 남겨두고 원본은 우리가 가져가야 해요. 혜진 씨가 직접 검사에게 증언할 수 있다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수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함께 가요. 혜진 씨가 이곳에 있을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민수는 감사의 마음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5해 동안 혼자서 딸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는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코코는 시작부터 함께였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1시간이면 충분할 겁니다.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USB 복사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수진 씨, 음식과 물을 좀 챙겨주실 수 있나요? 산속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코코가 경찰서 앞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밖으로 나가 코코에게 다가갔어요. 코코야, 우리 곧 혜진이를 만나러 갈 거야. 코코의 꼬리가 기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한 듯 했어요. 민수는 코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5해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혜진이를 찾지 못했을 거야. 코코는 민수의 손을 핥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에 따뜻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머지않아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온 몸이 떨렸습니다. 1시간 후, 세 사람과 코코는 영수의 차에 탑승했습니다. 수지는 음식과 물, 담요 등 필요한 물품을 챙겼고, 영수는 무전기와 응급 의료 키트, 그리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권총까지 준비했어요. 민수는 코코를 위한 사료와 혜진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강건설이 이 일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쏟고 있을까요? 차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동안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혜진 씨가 가진 증거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일 겁니다. 그들은 민간 보안업체를 고용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상부에서 다른 사건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딸이 그토록 강력한 상대와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영수가 차를 잠시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배터리를 분리했어요. 모두 전화기 배터리를 분리해 주세요. 위치 추적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민수와 수진도 영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차는 다시 출발했고 점점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기 봐요. 수진이 뒤를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SUV 한 대가 그들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영수는 백미러를 통해 확인하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요. 차는 점점 더 가파른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도로 상태가 나빠지자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뒤따라오던 SUV도 그들과의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저 차가 정말 우릴 쫓는 건가요? 민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뒷차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고 그들의 차에 바짝 붙었습니다. 코코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모두 안전벨트 단단히 매세요. 영수가 외치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갑자기 뒷차가 그들의 차 범퍼를 들이받았어요. 충격에 차가 흔들렸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고 민수는 앞좌석 손잡이를 꽉 붙잡았어요. 이대로는 위험해요. 어차피 곧 차를 버리고 걸어가야 할 지점이 나와요. 잠시만 견디세요. 영수가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산길은 점점 좁아지고 굽이가 많아졌어요. 영수는 숲에 익숙한 듯 능숙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한참을 달리자 뒷차와의 거리가 조금 벌어졌어요. 저기 앞에 숲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어요. 거기서 차를 세우고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영수가 말한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재빨리 차를 숲속 깊숙한 곳으로 몰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차체를 긁는 소리가 들렸어요. 충분히 들어간 후 영수는 차를 멈추고 엔진을 껐습니다. 서둘러요. 배낭만 챙기고 이동합시다. 그들이 곧 이 주변을 수색할 거예요.
모두 재빨리 차에서 내렸습니다. 코코도 민수를 따라 뛰어내렸어요. 영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해요. 능선을 따라가면 초소가 나올 겁니다. 그들은 빽빽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에 낙엽과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코코는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혜진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이요. 멀리서 차 문 닫히는 소리와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수는 손짓으로 모두에게 몸을 낮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쪼그려 앉아 숨을 죽였어요. 흔적을 찾아라. 그들이 이 근처에 있을 거다. 날카로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두려움에 떨었고 민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영수가 속삭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이세요. 그들은 천천히 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숲속 깊숙이 이동했습니다. 코코는 놀랍도록 조용히 그들을 인도했어요. 한참을 이동한 후 영수는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약 3km 정도 남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그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커요. 경로를 바꿔야 합니다. 영수는 지도에서 다른 길을 찾았어요. 이쪽으로 가면 시간은 더 걸리지만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에요. 일행은 영수의 안내에 따라 방향을 바꿨습니다. 계곡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어요. 바위와 바위 사이를 조심스럽게 건너야 했죠. 수진이 한번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지만 괜찮다며 계속 가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코코가 멈춰 섰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는 자세였습니다. 영수도 동작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어요. 뭔가 이상해요. 영수가 속삭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리 위에서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계곡 위쪽 절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발견했다. 계곡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 중이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즉시 일행에게 숨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들은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그들이 우리 위치를 알아버렸어요. 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그들은 속도를 높여 계곡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져 시야가 제한되었어요. 민수는 혜진을 찾으려는 간절함으로 지친 몸을 이끌었습니다. 코코도 열심히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어요. 저기 봐요. 수진이 작게 외쳤습니다. 숲이 조금 열린 곳에 작은 초소 건물이 보였어요. 지붕 일부가 무너졌지만 누군가 살고 있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혜진이.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코코가 갑자기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목줄을 잡고 있던 민수의 손에서 빠져나가 초소를 향해 달렸습니다. 코코 안 돼. 민수가 작게 외쳤지만 코코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영수가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저기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여요. 초소 주변에 여러 명의 인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태강건설 사람들이 먼저 도착한 것 같아요.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진 씨가 위험해요.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딸이 그토록 오랫동안 숨어 지내다 이제 와서 잡히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가 그들의 주의를 돌릴게요. 그 틈에 두 분은 초소로 가서 혜진 씨를 찾으세요.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혜진 씨를 위험에서 구해야 해요. 영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꼭 지키세요. 그리고 초소 뒤쪽으로 가세요. 아마 뒤쪽 출입구가 있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받았습니다. 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반대편으로 뛰어갔어요. 그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여기 있다. 이쪽이다. 영수의 외침에 초소 주변의 인형들이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수지는 그 틈을 타 초소 뒤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초소 뒤에는 작은 문이 있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민수는 숨을 멈췄어요. 아빠! 그 목소리에 민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혜진이었어요. 혜진아. 민수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5해 만의 재회였어요. 혜진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코코는요? 그때 코코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혜진에게 달려들었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코코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둘러요. 그들이 곧 돌아올 거예요. 수진이 재촉했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중요한 증거가 더 있어요. 이걸 들고 와야 했어요. 그들이 막 떠나려는 순간 숲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모두 흠칫 놀랐어요. 영수 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가야 해요. 혜진이 결연히 말했어요. 제가 다른 탈출 경로를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혜진은 초소 뒤편 숲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코코는 충실히 그들 곁을 지켰어요. 그들은 무섭게 숲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기 동굴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면 안전할 거예요. 혜진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동굴을 향해 달렸어요.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간신히 동굴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더 커졌어요. 찾았다. 저기 있다. 동굴 입구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혜진이 맨 앞에 서서 길을 안내했고 민수와 수진, 코코가 그 뒤를 따랐어요. 동굴 안은 습하고 공기가 무거웠지만 뒤쫓는 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조심해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나아갔습니다. 동굴 벽은 차갑고 촉촉했어요. 코코는 민수의 발치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고 때때로 낮게 으르렁거리며 뒤를 경계했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여요. 수진이 동굴 깊숙한 곳을 가리켰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굴의 다른 출구예요. 그곳으로 나가면 계곡 아래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들이 한참을 더 걸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동굴 벽에 반사되었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요. 혜진이 재촉했어요. 그들은 거의 뛰다시피 동굴을 지나갔습니다. 발밑에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졌어요.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동굴의 출구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출구 앞에 서자마자 혜진이 급하게 몸을 돌려 그들을 멈춰 세웠어요. 안 돼요. 밖에도 그들이 있어요. 출구 근처에 서너 명의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어요. 이쪽으로 와요. 동굴 옆쪽에 작은 틈새가 있어요. 그들은 혜진을 따라 동굴 벽면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어두운 곳이었지만 혜진은 이 동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녀는 손전등을 비추며 좁은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이 틈새로 들어가세요. 옆쪽 동굴로 연결되어 있어요. 틈새는 좁았지만 한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먼저 수진이 들어갔고 다음으로 민수, 코코, 마지막으로 혜진이 들어갔습니다. 이 통로를 알고 있었어? 민수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혜진은 작게 웃었어요. 5해 동안 이 산을 제 손바닥처럼 알게 됐어요. 위험에 대비해 여러 탈출 경로를 준비해뒀죠. 작은 틈새를 지나자 그들은 더 좁은 동굴 통로로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주 동굴에서 갈라진 격가지 같은 통로였어요. 통로는 좁고 천장이 낮아 몸을 숙여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통로를 따라 한참을 이동했을 때 갑자기 혜진이 뒤를 돌아보며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통로는 한참을 더 이어져 갔고 마침내 약간 넓어진 공간으로 나왔어요. 그곳에는 작은 배낭과 물통, 몇 개의 통조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비상용으로 준비해둔 물품이에요. 혜진이 설명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죠. 혜진아, 내가 이런 준비까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서 5해를 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혜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진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어요. 이제 USB는 어떻게 됐나요? 모든 증거가 담겨 있는. 여기 있어. 민수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영수 씨가 서울의 특별수사팀 검사에게 직접 전달하자고 했어.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지역 경찰은 태강건설과 너무 깊이 연루되어 있어요. 코코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통로 입구 쪽을 바라보았어요. 낮은 으르렁거림이 그의 목구멍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혜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어요. 먼 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어요. 이 통로는 막다른 곳이에요. 숨을 곳도 없고. 수진이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빠르게 주변을 살피더니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망치와 쇠꼬챙이였습니다. 따라오세요.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혜진은 통로의 가장 안쪽으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무너진 돌무더기가 있었어요. 혜진은 쇠꼬챙이로 돌 사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발견한 통로예요. 무너졌지만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확장해 두었죠. 민수와 수진도 도와 돌을 옮겼습니다. 코코는 계속해서 통로 입구 쪽을 경계했어요.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돌무더기 사이로 사람이 지나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드러났어요. 혜진은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빨리요. 수진이 먼저 구멍 안으로 들어갔고 다음으로 민수가 들어갔습니다. 코코도 재빨리 따라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혜진이 들어가려는 순간 통로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흔적이 있다. 이쪽으로 와. 혜진은 재빨리 구멍 안으로 들어가고 안쪽에서 돌무더기를 끌어당겨 구멍을 최대한 가렸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죽이며 기다렸어요. 구멍 너머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빛이 돌무더기 틈새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계속 찾아. 이 산에서 절대 빠져나가게 해선 안 돼. 발자국 소리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들이 다른 방향으로 수색을 계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어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돌무더기 틈새로 밖을 확인한 후에야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 물었어요. 그들이 산 전체를 수색하고 있어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산을 빠져나가야 해요. 더 기다리면 포위될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모든 출구를 지키고 있을 텐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혜진은 배낭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작은 지도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비밀 루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길이죠. 험하지만 그건 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도를 펼친 혜진은 산의 동쪽을 가리켰어요. 여기 옛날 광산 터널이 있어요. 이 터널은 산 반대편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쪽으로 가면 태강건설 사람들을 피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이 동굴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민수가 물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통로는 원래 옛날 광부들이 사용하던 비상 탈출로예요. 저쪽으로 계속 가면 주 광산 터널과 만나게 돼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위험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에요. 터널은 오래됐지만 제가 여러 번 확인했고 지나갈 수 있어요. 민수는 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5해 동안 혜진은 얼마나 많은 위험과 두려움을 혼자 견뎌왔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를 믿는다, 혜진아.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게. 혜진은 아버지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간단히 물과 식량을 챙기고 모두를 이끌어 어두운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조심해요. 바닥이 고르지 않고 천장이 낮은 구간도 있어요. 통로는 좁고 어두웠지만 혜진의 손전등이 그들의 길을 비춰주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끔 코코가 앞서가서 길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이런 곳을 어떻게 알게 된 거니? 민수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혜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 산에 숨었을 때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철저히 알아야 했죠. 그래서 오래된 지도를 구하고 산을 구석구석 탐험했어요. 이 광산은 수십 년 전에 폐쇄되었는데 지역 노인 한 분이 알려주셨어요. 혜진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어요. 특히 이창호 씨와 같은 희생자들의 가족을 생각하면 민수는 딸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차올랐어요. 정말 용감한 우리 딸. 그들은 계속해서 터널을 따라 걸었습니다. 때때로 박쥐떼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고 물방울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터널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몇 번의 갈림길에서 혜진은 항상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앞에 빛이 보여요.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출구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코코도 흥분한 듯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터널의 출구에 도착하자 그들 앞에는 넓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어요. 멀리 아래쪽으로 작은 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한 것 같았어요. 혜진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을로 내려가면 돼요. 그곳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들이 계곡을 향해 내려가려는 순간 갑자기 코코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뒤쪽 숲을 향해 날카롭게 짖었습니다. 누군가 왔어요. 혜진이 경계하며 말했어요. 숲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경직된 채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사이로 한 인형이 나타났어요. 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 무사했군요. 놀랍게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영수였습니다. 영수 씨, 혜진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무사하셨군요. 총성이 들려서 걱정했어요. 영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흙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작은 상처도 몇 개 있었죠. 그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어요. 그들을 따돌리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무사히 여러분을 찾게 되어 다행입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이군요. 당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코코는 여전히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영수를 바라보며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어요. 코코야, 괜찮아. 영수 씨야. 혜진이 코코를 달래려 했지만 코코는 더욱 강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민수는 코코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어요. 코코는 영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이상했습니다. 영수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태강건설 사람들이 이 산 전체를 수색하고 있어요.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민수가 대답했어요. 특별수사팀에 이 증거를 전달하기 위해서요. 영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USB가 들어있는 민수의 주머니를 향해 시선을 던졌어요. 그 USB를 제가 보관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경찰이니까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혜진이 영수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수 씨, 아까는 아빠가 직접 검사에게 전달하라고 하셨잖아요. 영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권총이었습니다. 그는 총구를 그들에게 향했어요. USB를 내놓으세요. 민수와 혜진, 수지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코코는 더 크게 짖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태강건설은 제게 너무나 큰 돈을 제안했거든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부터 그들 편이었던 거예요?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정말 혜진 씨의 이야기를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태강건설이 저에게 접근했죠. 그들은 제 가족사까지 조사했어요. 아픈 어머니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사람들의 목숨을 대가로 그들과 거래했다는 거군요. 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USB를 내놓으세요, 민수 씨. 그럼 여러분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어요.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혜진과 수진을 보호하듯 앞에 섰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군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영수가 말했어요. 이제 USB를 내놓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때 코코가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가 영수의 팔을 물었습니다. 영수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어요. 민수는 재빨리 총을 집어 영수에게 겨누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영수는 팔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코코는 계속해서 그를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먼저 영수 씨를 묶어두고 빨리 마을로 내려가야 해요. 태강건설은 더욱 필사적으로 우리를 찾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로프를 꺼내 영수의 손과 발을 단단히 묶었어요. 민수는 영수의 휴대전화와 무기를 모두 확인하고 압수했습니다. 미안해요, 영수 씨. 혜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실 우리를 돕고 싶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을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수를 큰 나무에 묶어두고 계곡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코코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며 그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길은 가파르고 위험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 땅이 미끄러워졌어요.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저기 마을이 보여요. 수진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갑자기 나무 사이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시오. 태강건설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키가 크고 냉정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USB를 내놓으시오. 그러면 모두 무사할 수 있소. 민수는 혜진과 수진을 뒤로 보내며 앞에 섰습니다. 절대 당신들에게 줄 수 없어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죠. 진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지 생각해 보셨소? 태강건설은 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요. 회사가 무너지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요. 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다고 부실공사와 노동자들의 죽음을 덮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창호 씨와 같은 희생자들은 어떻고요? 그들의 가족들은요? 남자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소. USB를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겠소. 태강건설 사람들이 서서히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였어요. 민수는 혜진과 수진을 보호하기 위해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놀랍게도 여러 명의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태강건설 사람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태강건설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뭐지? 경찰이 어떻게 해? 태강건설의 남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경찰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어요. 저는 이곳 지방경찰청장 박성민입니다. 여러분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시오. 태강건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재빨리 다가와 그들을 체포했어요. 민수와 혜진,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코코는 경계를 풀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을 살폈어요. 경찰청장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혜진 씨와 민수 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혜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저희를 아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경찰청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영수 경위가 이 일을 알려왔습니다. 영수 씨요? 민수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네, 영수 경위는 태강건설의 접근을 받은 후 즉시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내부 증거를 모으기로 했죠. 민수, 혜진, 수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를 배신했잖아요. 총까지 겨누고. 혜진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경찰청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건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태강건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수는 진짜로 배신한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그래야 그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럼 그 총도? 민수가 물었어요. 공포탄만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요. 경찰청장이 설명했어요. 혜진은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제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의심했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경찰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태강건설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라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영수 경위가 조금씩 조사를 해나가면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혜진 씨가 사라진 후에요. 그래서 영수 씨는 지금? 수진이 물었어요. 그는 안전합니다. 우리 요원들이 이미 그를 풀어줬어요. 경찰청장이 대답했습니다. 마치 그 말에 화답하듯 영수가 숲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팔에는 여전히 코코가 물었던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연기를 너무 실감나게 해서. 영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혜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중요한 건 모두가 안전하다는 거죠. 경찰청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USB는 이미 서울특별수사팀으로 복사본이 전송되었어요. 태강건설의 주요 임원들은 지금 수사 중입니다. 정말인가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5해 동안의 고통과 두려움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네, 곧 서울로 모셔드리겠습니다. 특별수사팀에서 혜진 씨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청장이 말했어요. 그들은 경찰들의 보호 아래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이창호의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진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코코가 그녀 곁에 바짝 붙어 서 있었어요. 민수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정의를 실현시키는 일의 시작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울로 향하는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배웅했어요. 이창호의 아내는 작은 부적을 혜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늘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혜진은 감사히 받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창밖으로 마을을 바라보았어요. 5해 동안의 숨겨진 삶, 두려움과 고독의 시간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에 가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민수가 딸에게 물었어요. 혜진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싸울 거예요, 아빠. 이 증거가 제대로 처리될 때까지,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때까지요. 그리고 그 후에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민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코코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오랜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태양이 구름 사이로 밝게 빛났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북적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 혜진, 수진, 그리고 코코는
특별수사팀의 호송차에서 내려 검찰청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에게는 오랜만에 보는 도시의 풍경이었어요. 이곳도 많이 변했네. 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5해 동안 산속에 숨어 지내면서 세상은 계속 변해왔던 것이죠. 검찰청 앞에는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강건설 비리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마자 큰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혜진 씨, 이쪽으로 오세요. 언론의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들은 검찰청 내부로 안내되었어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졌지만 경호원들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코코는 혜진의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특별수사팀의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벽에는 태강건설과 관련된 자료들이 붙어 있었고 여러 검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을 맞이한 사람은 최준혁 검사였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어요. 혜진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주임 검사 최준혁입니다. 최 검사는 혜진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당신의 용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혜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 검사는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모인 여러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있었어요. 최 검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USB에 있던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미 태강건설의 주요 임원들을 구속했습니다. 회장인 박정호와 부회장인 김민철, 그리고 이사 3명이 현재 구치소에 있어요. 또한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도 수사 중입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네요. 최 검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 씨의 증거가 매우 체계적이고 결정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현장 관리자들의 증언 녹음은 매우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혜진은 옆에 앉은 코코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죠? 네, 그렇습니다. 최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혜진 씨의 공식 증언이 필요합니다.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인이 될 텐데 괜찮으신가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끝까지 해낼 겁니다. 다음 며칠 동안 혜진은 특별수사팀과 함께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자신의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검찰청 근처의 호텔에 머물며 혜진을 지원했어요. 코코도 늘 함께였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태강건설의 부실공사와 노동자 사망 은폐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어요. 특히 혜진이 5해 동안 진실을 지키기 위해 숨어 지내왔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태강건설 비리 파헤친 용감한 내부 고발자, 5해의 은둔, 진실을 위한 희생, 이창호와 같은 희생자들, 마침내 정의를 찾다. 사건이 알려진 지 일주일 후 태강건설이 부실공사로 지은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혜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왔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건물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진실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혜진은 그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5해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제가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단지 용기가 필요했을 뿐이죠. 특별수사팀은 혜진의 안전을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민수, 수진, 코코와 함께 지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재판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거니? 어느 저녁 민수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다시 기자 일을 하고 싶어요. 더 많은 진실을 밝히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넌 정말 용감한 우리 딸이구나.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수진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혜진 씨, 우리 마을로 돌아와도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혜진은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마을 사람들이 많이 그리워요. 한 달 후 태강건설 임원들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혜진은 증인석에 앉아 5해 동안 모아온 진실을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이창호 씨의 사망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강요받았고 회사는 이를 개인 과실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관리자의 증언대로 이것은 회사의 체계적인 안전 무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혜진의 증언은 강력했고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재판은 여러 날에 걸쳐 계속되었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태강건설의 회장 박정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임원들도 각각 5년에서 8년의 형을 받았어요. 또한 회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부실공사로 지어진 모든 건물은 전면 보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혜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혜진 씨,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5해 동안의 은둔 생활은 어떠셨나요? 코코는 어떻게 그렇게 충직하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진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같은 일을 계속할 계획이에요. 다만 이제는 숨지 않고 당당하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혜진은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신문사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고 빵집 옆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민수도 자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날 많은 주민들이 나와 그들을 맞이했어요. 이창호의 아내는 혜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그녀의 새 집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뒷뜰에는 코코가 뛰어놀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멀리 산이 보였어요. 혜진은 이곳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혜진은 민수, 수진과 함께 집 앞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코코는 그들 곁에서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코코가 아빠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수는 코코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코코는 정말 특별한 친구야. 5해 동안 한결같이 기다렸으니까. 수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코코의 충성심이 세상을 바꿨네요. 작은 존재가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혜진은 코코를 안아주었어요. 코코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그리고 아빠를 인도해줘서 고마워. 코코는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혜진은 마을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며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썼고 주말이면 민수가 방문하곤 했어요. 수진의 빵집은 여전히 마을의 중심이었고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혜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다른 기업의 내부 고발자들이 그녀에게 연락해 조언을 구했고 대학에서는 그녀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혜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이듬해 봄 혜진은 마을 외곽에 작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진실의 빛이라는 이름의 이 재단은 내부 고발자들을 지원하고 산업 안전 문제를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이창호의 아내도 재단 활동에 참여했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태양이 밝게 빛나는 날이었고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 재단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많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혜진이 개소식 연설에서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용기를 내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혜진은 집 앞 정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코코는 그녀의 발치에 평온하게 누워 있었어요. 5해의 고독과 두려움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끝났어, 코코야. 혜진이 속삭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코코는 꼬리를 흔들며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 앞으로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과 고독의 날들이 아닌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나날들이요. 석양이 산 너머로 사라지고 하늘에는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코코의 충직함이 세상의 진실을 밝히고 그들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